2016년 이후에 이전하고 이후에 그 가격 레벨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될 건 과거의 가격은 잊어야 돼요. 2016년 이전의 가격은 잊어야 된다. 완전히 잊어야 되고 제 생각에는 2019년 가격도 이전의 가격도 잊어야 된다고 봐요. 가격 레벨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그렇다면 내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다른 데서도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크게 이슈는 세 가지 같아요. 세 가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자율이고 세 번째는 내년에 이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정책 효과.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슈가 있을 것 같고요. 인플레, 금리, 선거. 네. 그 중에서 이제 누가 더 힘이 세느냐의 문제예요. 지금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우선은 제일 쉬운 선거부터 보면은 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 대선이 있고 이제 지방선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쪽 같은 경우에는 뭐 세금 같은 거 풀어준다는 얘기 하니까 그건 완전히 플러스고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서 특히 서울 같은 데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재건축하고 재개발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파트는 재건축은 아파트를 부시고 재건축하는 거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강북에 있는 다세대 연락을 부시고 하는 건데 그죠. 양쪽 다 지금 미는 게 재개발은 둘 다 동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급이 지금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둘 다 동의하고 있어서 만약에 이 재개발 이슈가 계속 된다고 하면은 강북에 있는 다세대 연립과 함께 그쪽은 집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강북 다세대 연립. 근데 그 이슈가 있고 근데 이제 그걸 넘어서는 이슈는 제가 봤을 때 인플레이션하고 지금 이자율인데. 그러니까 재개발이라는 걸로 효과 그러니까 선거로 인한 정책 효과는 좀 국지적일 것이다. 그렇죠. 그건 국지적이고 이제 주로 강북 지역에 될 거예요. 강북 지역에 되고 아파트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에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는 순간 아파트 가격을 자극할 거기 때문에 양쪽 모두에서 말은 뭐 빨리 스피디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뜸을 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건 그냥 표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이명박 시장님 계시고 막 그때 그 뉴타운 개발할 때 단순히 지금의 야당뿐만 아니고 지금의 여당이었던 민주당도 다 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재개발은 이거 표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양쪽 정당에서 다 지지하는 정책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는 이제 강북에 있는 토지 시장을 자극하게 될 거고요. 그건 제가 봤을 때 그냥 팩트고요.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기존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염려하시잖아요. 그걸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이자하고 인플레이션의 싸움이에요.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을 높여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는 인플레이션의 해지예요.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지금 미국 상황이에요. 미국 상황이 어떤데요? 미국은 이런 인플레이션을 못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미국 같은 큰 나라에서 쇼핑센터에 갔는데 물건이 없다. 이건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쇼핑센터에 갔는데 물건이 없어요. 지금 어떤 일부 지역은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병목 현상인 게 지금 굉장히 크게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가격은 올라가는 게 맞고요. 매대가 비어 있다는 거죠? 그거예요. 매대가 비어 있어요. 미국에서 그런 일은 발생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괜히 이번에 바이든 정부가 버지니아 주지사에 진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심각한 상황이고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나타나는 거를 보여주는 게 미국의 주택 가격이에요. 미국 주택 가격이 1960년 이후에 최대치로 올랐어요. 연간 단위로 봤을 때 그 전국 규모로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왔다고 봐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이 효과가 아마 지금 우리나라한테도 지금 전달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그냥 우스갯소리인데 제가 종로에 있는 그 소고기 가게 가는 데가 있거든요. 맛있어가지고. 근데 거기서 이제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을 해요. 가서 생갈비 맛있어가지고 생갈비 좀 달라고 하는데 계속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주인장하고 저하고 좀 친해서 도대체 왜 이러냐 그랬더니 미국에서 안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미국 자체에서 소비를 하는 거지 지금 컨테이너 물량이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물류 대란 때문에 아예 이게 안 오는 거예요. 한국까지. 가는 것도 못 가고 오는 것도 못 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임팩트가 아마 우리나라에도 물가 수준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이건 경기에 상당히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이자율을 올리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과 이자율 간에 누가 더 힘이 세느냐의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자율을 지금 올리기 시작했으니까 계속 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은 제 개인적인 판단은 이자율이 인플레이션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자율이 이제 한 번 올리면은 뭐 지난 9월 달에 한 번 올렸잖아요. 네네. 그죠? 그래서 지금 0.75가 됐는데 11월 달에 또 올린다는 얘기를 해서 그럼 1%가 되거든요. 네네.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올릴 겁니다. 지속적으로 올리게 되면은 이제 가격에 대해서는 그 하락으로 연결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지체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럼 빨리 해야 됩니다. 네. 진짜 봤을 때 심각해서. 예. 금리 인상을 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은에서도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해갈 가능성이 있고 이제 1%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부동산에 부담이 많이 될 거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이 금리 인상하는 스케줄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요. 네.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2024년까지 지금 2.5% 올린다는 의견이 다수예요. 지금 네. 연방 그 준비위원회에서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심각하다는 거 아니에요? 심각하고 제 생각에는 내년 6월에 올린다고 했는데 뭐 그 전까지 인플레이션 계속될 텐데 미국이 지금 너무 비둘기인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네. 예. 지금 너무 심각해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스케줄로 예상해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그러면 뭐 내년 정도에는 한 몇 %까지 올릴 거로 예상이 되나요? 미국이 이제 내년에 0%에서 이제 6월 달부터 올린다고 하면은 22년 6월 달에부터 24년 말까지 즉 하면은 지금 거의 뭐 한 28개월 동안 올릴 거잖아요. 그죠? 그럼 한 6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씩 올릴 텐데 그러면 내년에는 한 0.5, 후년에는 1.5, 2024년에는 2.5 이렇게 되겠죠. 아마 0.5, 1%, 이렇게 올릴 가능성이 높으면은 사실 굉장히 빨리 올리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한은에서 기준금리 미리 올리는 건 전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렇게 빨리 못 올려요. 천천히 미국보다 올리면서 그 스프레드를 갖고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이 올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한 50 bps 정도는 더 가야 되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도 내년 말까지는 뭐 1.25나 1.5가 될 가능성이 높죠. 올해 안에 1.0까지 갈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한 1.5는 갈 것 같아요. 1.5에서 2.0까지는. 예.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집값이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겠다. 네, 저는 좀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지금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 일부에서는 지금 벌써 5%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죠? 5%대면 그 부담이 되게 상당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웃긴 게 우선은 15억 이상은 다 캐시로 사니까 빼고요. 그럼 이제 6억 이하가 광풍 불어가지고 막 올라갔잖아요. 그럼 그때 보면은 그 주담대가 한 60%까지 나오니까 5억 주라의 주택이라고 했을 때 한 3억 대출 받고 나머지 2억에 대해서 자기 돈 한 5천에서 1억 받고 또 신용 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신용 금리는 주담보다 더 높을 거예요. 그러겠죠. 담보가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 부담이 상당히 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한테. 예. 그럼 어떻게 보면 이 주택 시장이 하락하기 시작할 때 양극화가 나타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되게 염려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렇게 주택 시장이 하락하면은 고가 주택은 위험 자산이어서 더 떨어져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되게 웃기게 15억 이상 살 때 거의 주택 담보대출 막아놨기 때문에 자기가 현금으로 거의 샀다고요. 그러겠죠. 자기가 뭐 30억짜리 살 때 자기가 다 현금으로 샀다고 하면은 30억 이하를 자기가 팔겠냐고요. 원래 더 떨어지는 게 맞아요. 원래 버틸 수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현금으로 산 사람들이 그걸 팔겠냐고요. 안 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지금 담보대출을 많이 낀 6억짜리 이하 또는 9억짜리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이게 대출이 껴있기 때문에 여기가 더 떨어져요. 그래서 제 책에서도 사실 그게 더 떨어지는 걸로 나와요. 어떻게 저는 그걸 믿지 못하겠는데. 예. 데이터로 봤을 때는 원래 일반적으로는 고가주택의 하락폭이 저가주택보다 더 큰 게 정상인데 일반적인 상황인데. 맞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저가주택이 더 위험하죠. 강하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뭐 저가주택이라고는 하지만 15억 이하 대출이 가능했던 주택들. 그렇죠. 대출이 가능했던 주택. 특히 9억 이하 주택들이 좀 더 거기서 더 떨어질 수가 있어서 사실 되게 걱정되기도 해요.
개인적으로. 예. 그럼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 대출 나온다고 싼 주택을 사는 거는 진짜 위험한 선택이 되겠네요. 위험하죠. 지금은. 그렇죠. 왜냐면은 우선은 이자율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본인이 부담하는 주담대도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러겠죠. 그렇죠? 그 상황에서 가격까지 정체 또는 떨어진다고 했을 때 본인은 이제 자산 상승은 아예 기대를 못하는 거고요. 네. 본인이 지불하는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이자가 늘어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뭐 2010년대 초반에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진짜 안 팔렸잖아요. 주택 때. 네. 그거를 경험하게 될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이. 예. 어떤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손해보고 팔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예. 내가 쓸 돈만 없어지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근데 거죠. 예. 근데 지금 그게 제가 봤을 땐 제일 위험해요. 예. 그런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저는 높다고 봐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하던 게 이런 예측 모델 만드는 거였거든요. 네네. 그 예측 모델 갖고 이제 서울하고 이제 강남 3구하고 노도성 지역 이렇게 분석을 해봤어요. 그 미국에 쓰던 예측 모델로 했는데 1.5%까지 됐을 때,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 1.5% 됐을 때 그때가 올해죠. 21년 6월 달 대비 한 10에서 17%까지 떨어져요. 네. 예, 근데 이게 2%까지 되면은 그게 한 13에서 20%까지 떨어져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이 효과라는 거 사실은 이자율 상승을 결코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인플레이션 속도를 감안하더라도 예. 1.5%까지 올라가게 되면 20% 가까이 하락할 가능성이 10에서 17. 예. 10에서 17% 정도? 그리고 2%가 되면은 이제 한 13에서 17% 정도? 예. 한 13에서 20% 정도 떨어져요. 예. 최대 17%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예, 제가 그렇게 근데 이게 예. 상승 하락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많죠. 부동산 같은 경우. 부동산 그렇게 되죠. 그러면은 내년에 만약에 금리 영향으로 하락하기 시작한다면 전국적으로 하락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지역별 차별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역적 차별화가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요. 네. 근데 이게 전국 부동산을 좀 다시 보면은 사실은 원래는 디커플링이었어요. 네. 제 말씀 뭐냐면은 2000년대 중반부터 2012년, 16년 보면은 광역시의 경우에 서울하고 인천의 패턴이 비슷해요. 왜냐하면 수도권 시장이니까. 그러니까 서울이 올라갔을 때 다른 울산, 대전, 부산, 대구는 떨어지고요. 이게 내려갔을 때 올라가고 했었어요. 사실은 디커플링이 있었는데 2019년에는 거의 딱 같이 가요. 지금. 같이 가요. 제가 봤을 때 이건 유동성하고 여러 가지 국가 정책적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게 일부 지방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더 크게 하락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첫 번째 수요 측면에서 인구 같은 경우에 경기하고 인천을 빼면은 앞으로 20년, 그러니까 작년부터 25년까지 누적 인구가 다 빠져요. 다 하락. 그러니까 수요가 줄어요. 경기, 인천 제외하고 모든 지방에서 인구가 감소한다. 사실 서울도 감소해요. 근데 서울은 이제 대기수가 있으니까 괜찮은 거고. 예를 들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통계청의 인구 추정이에요. 4% 정도 빠지고요. 대구 3%, 대전 3% 이래요. 근데 이 상황에서 공급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꽤 많이 공급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대도시 경우에는 지난 10년치의 연평균보다 더 많이 공급돼요. 그래서 수요는 감소하는데 공급이 많아진다고 하면은 거기에다 이자율까지 오른다고 했을 때 지방에 있는 대도시는 제 생각에는 안 좋은 상황이 올 수도 있죠. 지방은 더 안 좋다. 어떻게 보면 지금 교수님의 말씀을 좀 종합을 해보면 15억 이상 고가 아파트 있는 지역, 그것도 서울에 그 제외하고 나머지는 상당히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수가 17% 빠진다는 거는 거기가 만약에 그거 빼고 나머지 다 빠져야지 17% 이상, 다른 데가 17% 이상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10에서 17%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2020년 초반기 가격대예요. 빠져도 2020년 초반 가격이다. 그래서 2020년부터 워낙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막 팔라는 말씀이 제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2020년 전에 산 분들은
장기 정체가 갈 가능성을 그냥 감지하시고 제가 네. 팔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냥 본인 주택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걸로 그냥 쭉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예. 2020년 이전에 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가격까지는 오지 않는다. 10에서 17% 하락한다 해도. 그래서 이 가격 레벨이 달라졌다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 그렇죠. 이 얘기구나. 예, 그 말씀입니다. 예. 지금 내년에 금리가 인상돼서 주택 가격이 정체 국면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우리가 2015년, 14년 뭐 이때처럼 아주 사기 쉬운 국면이 온다는 게 아니라 2020년 초반의 가격 정도까지 그렇죠. 조정받게 될 것이다. 예. 근데 거기서 일부분들이 좀 팔겠죠. 일부 분들이 한계 상황에 있는 말 그대로 속된 말로 영끌. 그렇죠. 예, 영끌이라고 하면 그 금융 환경이 악화되면은 내가 영끌을 이미 내가 최대치니까 그 이상을 더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이상이 있다는 거는 영끌이 아니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투자는 개인의 그 결정이고 개인의 책임이긴 한데 영끌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리파이낸싱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지금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정부 당국에서. 예. 그렇다고 이 사람들한테 지나치게 호혜적인 해서는 안 되지만은 이 사람들이 이제 그렇다고 하는 적정한 수준에서의 그 리파이낸싱 프로그램도 자기도 분명히 투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갑작스레 망해버리는 것도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게 비용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이제 뭐 하우스 푸어나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그렇죠. 왜냐하면은 자기 소득 대비 자기들이 그러니까 주택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대를 살든 아니면은 그 대출금을 내든지 하는 것들이 있는데 서구 같은 경우에 한 20-30년 전에 한 자기가 소득이 100만 원이라고 하면은 30%가 적당하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30만 원 정도를 소득에서 주택 비용으로 내는 건데 이게 지금 40%까지 올라요. 주거 비용이. 그렇죠. 왜냐면 소득은 이렇게 올랐는데 주택 가격은 한 번 튀면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과거에는 가처분 소득이 70만 원이었다가 지금 60만 원으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우스 푸어가 다시 이슈가 될 수 있죠. 지금 현재 주거 비용이 한 40%까지 되고 있다는 건가요? 지금 현재? 지금 충분히 그렇죠. 가격이 워낙에 올랐기 때문에. 뭐 소득이 오르거나 가격이 빠지거나. 그렇죠. 근데 소득이 오를까? 그러니까요. 소득이 고정돼 있는데 지금 금리가 오르면은 주거 비용이 올라가는 거고.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계 가구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매도하는 물량들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근데 그게 이제 강남 3구보다는 서민 주택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좀 그렇죠. 안타깝죠. 오히려 저가 주택이 지금 현재 내가 자금 조달을 해서 빌려서 살 수 있는 주택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 내가 만약에 소득이나 자산이 충분하지 않다면 지금 무리해서 진입하는 건 정말 잘못된 선택이겠네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작년 말까지는 그냥 10년 버티면 사세요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웬만하면 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위험해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현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그렇죠. 간당간당하다면 지금은 진입하는 시점은 아니다. 그런 것 같아요. 뭐든지 뭐 집을 투자 자산으로 보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뭐든지 그래도 내가 돈을 주고 사는 거라면 싸게 사는 게 낫잖아요. 싸게 사는 것도 좋고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풀 바스켓 안에 다양한 종류가 있을 때 자기가 체리 피킹 하듯이 딱 골라서 사는 게 좋은 거잖아요. 지금은 골라서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비싸잖아요. 지금은 정해진 거를 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몇 년 후엔 지금 시장 상황이 바뀔 거기 때문에. 그 가격대에 살 수 있는 것이 내 자산으로 살 수 있는 것이 확 넓어질 거기 때문에.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선택지가 제약되면서 앞으로 돈 몰릴 것들이 좀 명약관화해지는 불확실성이 거치는 국면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거 규제로 안 돼? 아니면 이건 가격 때문에 안 돼? 이건 대출이 안 돼? 그럼 대출 되는?
이런 게 올라가겠구나라고 이렇게 좀 더 쉽게 버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말 위험한 게 사실은 네네. 가격이 막 뛰는 급등하는 국면이 아니라고 하면은 네네. 그냥 동네 복덕방이나 부동산을 가서 물어봐도 네. 오피스텔 투자 권하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오피스텔 광풍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땐 부동산 끝물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그 신호다. 그 신호예요. 그리고 네. 오피스텔 가격도 지나치게 높아요, 지금. 네. 예. 제가 봤을 때 좀 기다리면서 이제 공급이 계속 쏟아질 거라고 봐요. 지금 양정당에서 그러는데 그죠. 공급을 안 할 리가 없어요. 예. 그죠. 뭐 양쪽 다 그러죠. 예. 지금은. 그러면은 조금 네. 더 양질의 괜찮은 그 주거 유형이 나오면은 네. 소득을 좀 모아두셨다가 그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 소득을 모아둔다고 그러면 현금으로 모아두면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그렇고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제일 안 좋은 게 이 환금성이잖아요. 네네. 팔고 싶어도 못 파는 데니까 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리츠인데 네. 물류에 투자하는 리츠 같은 것들은 괜찮죠. 물류. 예, 물류 리츠나 아니면은 그런 걸 하는 ETF 같은 것들은 네. 나쁘지 않죠. 예. 얘는 그러니까 물류는 렉이 걸린다면서요 지금. 물류는 렉이 걸리는데 네. 그래도 온라인 쇼핑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물류 창고 시장이 성장한 거는 온라인 쇼핑이 성장하면서 같이 성장한 거거든요. 네네. 라이프 스타일이 코로나가 끝났다고 제가 봐서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은 커피도 시켜 먹는 세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게 하면은 이제 물류 산업, 물류 부동산의 성장은 너무나 명확 가능한 거고요. 그 관점에서 이제 물류와 관련된 리츠들은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좀 있다고 봐요. 예. 물류에 관한 리츠들. 예, 예. 알겠습니다. 물류 관련 리츠들이 국내 상장된 것들이 있나요? 네, 근데 뭐 나중에 제가 사람 말씀 절대 아니고요. 네네. 뭐 캔달 스퀘어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물류 부동산을 좀 공부하시면 좋은 게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제일 큰 회사가 프로로지스라는 회사예요. 프로로지스라는 회사인데 네.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물류 창고 물량이라는 게 전체 100이면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등 회사가 갖고 있는 물량이 그 정도란 건 뭐냐면은 물류 부동산업 자체가 아직 고도화가 덜 된 거예요. 이건 아마 계속 성장하는 인더스트리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물류 부동산에 대한 가치가 좀 재평가될 있는 이미 됐죠. 네, 이미 엄청나게 됐고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나치게 뭐 이거 듣고 딱 들어가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선 공부하시면서 이 산업이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자금을 묶어둬야겠다면 주거형 부동산보다는 물류. 예. 그러니까 이게 리츠 같은 경우가 보면은 우리나라는 약간 채권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큰 건물과 오피스 건물들을 묶어가지고 이거를 상장을 시킨 거예요. 거기서 이제 거의 따박따박 돈이 잘 나와요. 그리고 우리나라 건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가격이 빠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자율보다 높은 그 고정 수익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일부 리츠 같은 경우에는 펀드 오브 펀드 같은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묶어놓은 거를 리츠가 다시 해서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수료가 2번 빠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잘 공부하시고 이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리츠 자체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저는 나쁘진 않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좀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그 일본 부동산이 하락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금리의 인상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플라자 합의해서 이제 환율 같은 것들 미국이 좀 조정을 시켰고요. 두 번째는 당시에 일본 부동산의 버블의 규모가 너무너무 컸어요. 당시는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자기가 집 사고 있다가 하면 거의 100% 대출이 나왔어요. 100% 대출이 나왔고, 그 80년대 보면은 이제 그 일왕성 있잖아요. 그 주변의 땅을 다 팔면은 캘리포니아를 살 수 있을 만큼 일본이 버블이었어요. 캘리포니아 샀어야 되는데. 그렇죠. 캘리포니아 샀어야 돼. 그래서 그 버블의 정도 규모하고, 그 다음에 개인들이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워낙에
풍부했기 때문에 네. 이거하고 우리나라하고 절대 비교를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노무현 정권 때 그래도 잘한 것이 LTV, DTI 규제를 강화를 시켰기 때문에 네. 그 정도로 떨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식 버블을 우리나라에 비교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거고 믿지도 마세요. 예. 우리나라는 은행이 굉장히 고고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사실은 네. 그 크레딧, 그러니까 본인의 신용 체크를 다 잘 하는 편이기 때문에 네. 이게 미국이나 일본의 그 상황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돈 빌리려 그러면 은행원 분들한테 잘 보여야 되고 은행 지점장이라 그러면 이제 그럼요. 또 약간 그런 것들도 디스카운트도 있고.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은행 문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혹시 관심 있는 분도 빅쇼트라는 영화 보셨어요? 빅쇼트요? 예. 저는 못 봤습니다. 그거는 네. 이제 미국이 이제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어떻게 겪었는지 그게 사실은 그 주택 모기지 사태부터 터진 거잖아요. 네. 그럼 보시면은 당시에 좀 그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어요. 미국 은행들이 거의 다 막 줬어요. 대출을. 네. 그 영화를 한번 보세요. 과연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 그 금융 소비자한테도 되는지 절대 상황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하고 완전히 달라요. 예. 그죠. 떼와야 되는 서류도 많고, 예. 뭐 소득 증빙이라든지 그럼요. 이런 것도 굉장히 철저하잖아요. 지금 예전에는 뭐 카드 사용 내역 이런 걸로도 증빙이 가름됐었는데 지금은 전혀 너무 옛날 얘기죠. 그거는. 맞다. 카드 사용료도 있었구나. 네, 카드 사용 내역으로 이렇게 대출해주고 이랬었는데 완전히 지금은 옛날 얘기가 됐죠. 지금은 그런 것까지 뭐라 그러지? 부동산 살라 그러면 그것도 내야 되잖아요. 자금 조달 계획서. 맞다. 이것이 건전하게 조달된 자금인지 검사받고 사야 된단 말이에요. 네, 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검사받고 그렇잖아요. 네. 사실은 그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는데 쓰는 사람들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렇죠. 미국에서 그때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빅쇼트라는 영화 보시면은요. 네. 그런 사람들 폄하하는 건 아닌데 네. 저도 주변에서 봤고요. 네. 거기 이제 그 스트리퍼가 여자가 나와요. 미국에 계실 때. 아니 그 빅쇼트라는 영화에 네네네. 거기서 스트리퍼가 나오는데 네. 그 월스트리트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게 얼마만큼 그 대출이 용이하게 나오는지를 보는데 네. 거기서 본인이 집이 뭐 2채인가 6채인가 있다고 이렇게 나와요. 어. 근데 스트리퍼라는 사람들이 직업이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는 그런 직업이 아니잖아요. 네네.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게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되고 미국은 사실은 그때는 그 모럴 해저드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에 있으면은 그 사람을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걸 본인들이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컨트리와이드라는 회사 같은 회사들이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심사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심사를 대신을 해줘요. 그러니까 네. 제가 컨트리와이드 직원이라고 하면은 네. 심사임당이 이제 뱅크오브 아메리카에서 주택 살게요 해서 돈 빌려주세요. 딱 네네. 그러면은 은행에서 가서 한번 심사해봐. 딱 그래요. 네. 그럼 가서 그냥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올려요. 네. 그 대출이 나가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제가 피를 먹는 거예요. 구조가. 그럼 무조건 승인을 내줄수록 좋은 거네요. 무조건이라기보다 그렇죠. 승인을 바로 내줄수록. 그거예요. 거기서 모럴 해저드가 나왔어요. 도덕적 해이가. 네. 그러니까 그때 전조는 뭐냐면 컨트리와이드라는 회사가 심각하게 안 좋아졌거든요. 2008년에. 네. 그게 전조였어요. 사실. 컨트리와이드가 심각하게 안 좋아졌다라는 게 왜 전조가 된 거죠? 왜냐면은 이 회사 자체도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신용평가 회사가 안 좋다는 거는 신용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뜻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일종의 사인 같은 거였어요. 그 회사가 안 좋아지면서 뭔가 이 회사가 하는 게 정상이 아니다. 그렇죠. 그거죠. 앨런 같은 거죠. 네. 예전에. 맞아요. 그 톱니바퀴에서 모럴 해저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 그렇죠.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굉장히 깐깐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형태의 버블 붕괴는 올 가능성이 없어요. 제로다. 아니 은행원들도 가가지고 어떤 경우 실사도 하잖아요. 은행원들이 맞아요. 직접 가서 만약 저같이 뭐 다른 회사한테 가서 심사하고가 아니고 본인들이 직접 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사는 집도 보고, 그 단지도 보잖아요. 와서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자영업자 대출 같은 경우 사업장도 방문하시더라고요. 사업장 방문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은행 깐깐합니다. 아니 통장 만드는 것도 안 되잖아요. 지금은 그게 그냥 빈 통장도 그 소명을 해야지 되고 그다음에 그 통장을 빈 통장을 개설했더라도 거기 있는 돈을 내가 들어가는 건 상관없는데 찾으려면 초반에는 30만 원밖에 못 찾아요. 아, 그래요? 네. 아, 신규 통장의 경우에? 네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세금 계산서라든지 뭔가 처음에 통장 개설할 때 냈던 그 내역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을 해야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금융 시스템이 탄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근데 어떻게 이런 버블이 발생했을까요? 미국에서요? 아니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버블이 강하다고 아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자체는 공간 시장하고 금융 시장이 같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공간 시장하고 금융 시장 안에서 그 동일한 시차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약간의 시차가 차이가 나요. 네, 공간 시장과 금융시장. 그래서 여기서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사이클이라는 게 생기는 거고요. 사이클이 생긴다는 건 뭐냐면은 이게 적정한 가격이 있는데 적정한 가격보다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경우에 버블이 되는 거고요. 떨어지는 경우에 이거는 이제 그 언더 프라이싱 된 거니까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되는 거죠. 저평가 국면인 거죠. 그럼 공간 시장하고 이제 자본 시장 같은 건 뭐냐면은 공간 시장은 그냥 뭐 그런 거예요. 그 아파트 가격이라는 게 있을 때 공급 폭탄이 빡 떨어졌어요. 그럼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죠. 그죠? 오늘 갑자기 여기에 어마어마한 굴지의 대기업이 본사를 이전을 한다고 치면 거긴 또 오르겠죠. 수요가 올라가니까.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두 번째 케이스처럼 그 뭐 삼성이 뭐 진주나 어디 도시에다가 내가 본사 옮길 거야. 한 10,000명 갈 거야. 딱 발표하는 순간 이건 되게 좋은 사인인데. 그죠? 근데 이제 다른 재화 같은 경우에는 그 10,000명 증가분에 맞춰서 그 다음날 물품이 제공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오케이 좋은 사인이야. 근데 만드는데 한 3년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 시장하고 여기랑 괴리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런 공간 시장도 되게 중요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금융 시장 쪽에서도 그게 중요해요. 그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자율이 빡 올라 버렸어요. 이자율이 올라 버리면은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안 짓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디벨로퍼들이. 조달 비용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안 짓게 되면은 이제 건물 자체가 요구되는 게 이만큼이라고 했을 때 줄어든다고 하면은 결국은 이게 나중에는 처음에는 가격이 확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확 떨어지나 공급 같은 것들이 확 줄어드는 게 되면 장기적으로 또 가격이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쪽에서 그 어떤 쇼크가 왔을 때 이거를 대응하는 게 두 개가 다 지금 시차가 걸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 상승과 하락이라는 사이클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사이클은 당연한 거고요. 사이클이 있을 때 버블이 제 말씀은 버블이 일본이나 미국 같이 크다는 게 아닌 거예요. 버블이 존재하지만 일본이나 미국처럼 발생한 버블은 그런 아니에요. 그냥 이 공간과 공간 시장과 금융 시장의 시차로 인해서 발생하는 버블 정도인 거다. 그렇죠. 근데 이게 시차가 좀 크게 차이가 났었나 보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우리가 이게 2013, 14년부터 바닥을 다지다가 2015년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2015년부터 한 19년 초반까지 가격 상승 우리가 용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이후의 상승은 제가 봤을 때 그 유동성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뭐 되게 다양한 그 요인들이 서로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2019년 이후의 상승 같은 경우에는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저도 이게 데이터를 보면서 알았는데요. 2019년과 2020년에 서울의 공급이 적지가 않았어요. 사람들이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적지가 않았고요. 과거 10년치의 평균보다 많았어요, 사실은. 그럼 그때는 제가 봤을 때는 공급의 이슈가 아니고. 그게 몇 년도가? 2019, 20년.
물론 2015, 16, 17, 18은 공급이 적었어요. 네. 역대급으로. 물론 그 이펙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것도 그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자율 인하가 너무너무 컸다고 봐요. 아, 예. 금융에 의한 예. 효과가 더 컸다. 예. 조달 비용이 너무 쌌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0%대 이자였잖아요. 0.5%.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저는 네. 이 금리로 인한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이 좀 더 크지 않았나. 네. 그러니까 2000년 10년대 중반부터 한 2019년까지는 그 개발이 지체되면서 네. 공급 물량이 부족했던 거 그리고 사람들이 소득이 올랐기 때문에 그 가처분 소득이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에 들어간 거 때문에 네. 올랐다고 보고요. 물론 이자율도 낮았습니다만 2019, 20년 공급이 충분했기 때문에 네. 그때는 공급 갖고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이자율이 더 컸고 네. 제가 좀 또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은 뭐 내년에 서울이 공급 물량이 없는 건 맞아요. 네.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유동성이 더 타이트하게 그러니까 쥐인다고 했을 때 네네. 그 효과가 더 클 것 같아요. 예. 아, 유동성 효과가. 예, 예.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공간 시장의 부족으로 인해서 상승한 건 2019년까지고 예. 그 이후로는 금융시장으로 인해서 맞습니다. 촉발된 상승이기 예. 때문에 금융시장으로 인해 촉발된 상승만큼은 금융시장이라는 요소가 다시 완화되거나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완화라는 건 그 뭐라 해야 될까요? 다시 긴축으로 돌아가게 예. 되면 이만큼 분은 없어지는 게 맞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원인이 제거가 됐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2020년 초반 정도의 가격으로 돌아간다. 공급 시장에 대한 해결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만약에 두 가지가 동시에 해결이 됐다면 더 이전 상황까지도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네. 이게 너무 미래여가지고 제가 책에서도 분석하면서 한 뭐 2022년이나 2023년 정도의 가격에 대해서 예측을 한 거고요. 네. 근데 제가 약간 좀 염려하는 시나리오는 뭐냐면은 2024년까지는 같이 올릴 거예요. 미국이 올리니까 한국도 같이 올릴 거예요. 그러면은 2022년, 23년, 24년까지도 아마 좀 정체 또는 네. 하락이 좀 길 수 있는데 네. 2024년부터 뭐가 오냐면은 제3기 신도시들이 공급이 되기 시작할 거고요. 내년부터 어떤 식으로든 재개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예요. 네. 그럼 그게 2025년부터 또 공급이 될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보다 높은 금리대에다가 네. 공급까지 주로 나온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잘 틀릴 수 있는데 좀 틀렸으면 좋겠는데 네. 90년대 우리가 장기간 횡보했거든요. 네. 90년대 91년부터 거의 IMF 전까지 네. 그런 거를 경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들어요. 엄청나게 오래 가는. 그러니까 이게 하락이 이게 쭉 가는 게 아니고요. 네. 하락이 좀 가다가 이제 정체가 이렇게 되겠죠. 네. 뭐 여기서 같이 막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는 그런 사인은 저는 그러니까 이자율이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까지 온다 했을 네. 때. 예. 그러니까 금융 측면과 공간 측면 양쪽 다 예. 이제 공급 시그널이 있다면. 예. 전 그렇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그때가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집으로 무슨 약간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게 2010년대 초반 상황이잖아요, 네, 사실. 맞죠. 그때는 막 집 사는 생각 전혀 안 했고 네. 항상 뭐 집은 리빙하는 곳이지 네. 아잉이 아니야, 뭐 그게 그죠. 그 문화였잖아요, 사실은.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상황적으로 그렇게 된 거였지 그렇게 하라고 시킨 사람은 없었어요. 맞아요. 네. 지금은 상황적으로는 안 그러는데 그렇게 하라고 시키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게 좀 이상한 거거든요. 맞아. 그렇게 하라고 시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는. 네, 없었죠. 그래서 그냥 일반인들이 네. 그냥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냥 받아들였는데 네. 저는 부동산이 투자의 수단이 아니라는 게 절대 아니고 완전히 강력한 투자의 수단이고 네. 언제 뛰어요. 뛰는데 사이클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공부를 하면서 좀 들어가는 시점 같은 것들을 좀 네. 잘 보시라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 지방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네. 지방 부동산과 저가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는데. 네. 과거의 가격은 잊어라가 되게 중요한 게 네. 우선은 가격이 뛸 때 보면은 저가 주택이 이렇게 뜰 때 고가 주택은 이렇게 떠요. 이게 같은 상승으로 보이나 네. 더 많이 올라요.
금액으로 보면 네, 더 많이 떨어지기도 하는데 네네네. 그럼 사실 맨 처음에 살펴볼 때 부분은 이 고가주택의 흐름이에요. 고가주택의 흐름을 네. 먼저 봐야 네. 된다. 근데 고가주택 특히 강남은 네네. 사실은 이게 거의 트렌드세터거든요. 강남이 먼저 움직이고 강남이 네. 더 많이 뛰어요. 네. 근데 이걸 봤을 때 강남 같은 경우에 그 2016년에 전체 아파트가 거래됐을 때요. 2016년에요. 2016년 전체 강남의 전체 아파트가 거래돼서 거기서 15억 이상의 아파트 비중이 10%예요. 아, 네. 근데 우리가 그 뭐 약간 좀 글로벌 부동산 리서치 회사 같은 데서 봤을 때 네. 고가 주택의 기준이라는 거는 특정 시점에 거래량의 상위 10% 액수를 우리가 고가 주택이라고 봐요. 아, 네. 네. 그래서 15억이 2016년에는 고가주택이에요. 고가 주택이죠. 네네네. 고가 주택이고. 근데 이게 2021년 상황에서는 뭐냐면은 15억이 60%예요. 아, 50%보다 더 확대돼 있네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평균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아. 그러니까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갔다는 거고. 네. 그거를 이제 그냥 제가 30억 이상 아파트만 따로 한번 봤어요. 네. 강남의 30억 아파트가 2016년에는 한 2%대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2%는 완전 초고가네요. 초고가 아파트들. 네. 근데 2021년 현재 20%나 돼요. 30억 이상이. 그러니까 20% 10배가 증가했다는 거잖아요. 거래량이요. 거래량이 이렇게 된 거기니까. 네. 그러니까 물론 거래량은 사실은 이게 어떨 땐 많고 어떨 땐 적기도 네네네. 하지만은 그 상황에서 20%라는 게 사실 굉장히 놀라운 수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30억 이상도 강남에서는 초고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예. 그렇죠. 예, 그게 아니에요. 따라서 이 레벨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과거하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인정하고 가셔야 돼요. 근데 상황이 이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좀, 그러니까 그 연쇄 효과를 일으키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기지 대출이 잘 나오는 6억 이하에 많이 몰렸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6억 이하를 보면은 이 서울 전체에 네. 2016년 전만 하더라도 80~90%가 그 6억 이하였어요. 네. 2016년 이하에. 네. 근데 21년 현재 보면은 30%밖에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약간 굉장히 없어진 거죠. 네. 그래서 소멸이라고 좀 봐요. 소멸이라고 네, 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도성 같은 경우에 노원구, 네. 도봉구, 성북구요. 네. 이 경우에는 2016년 전에는 6억 원 이하가 전체의 99%였어요. 99%. 예, 예. 그러니까 네. 노원구는 우리나라 서울에서 가장 거래량이 많은 데거든요. 네네. 거기랑 도봉구, 성북구 다 탑 10 안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99%였으니까 6억 원 이하 물량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네. 근데 2021년 현재는 50%예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 아마 제가 본 이거는 2021년 2분기 기준이어서 네. 그 아마 3분기는 아마 더 떨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 수치적으로 봤을 때 이 서민 주택이 굉장히 너무 빠르게 멸실되고 있다는 것들이 좀 잡히고요. 네. 그게 있고 이제 그 다음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른 지수를 보여줄 수 있는 게 다세대 연립 같은 경우를 보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다세대 연립은 잘 안 올라요. 그래서 네. 과거 10년치의 연평균 성장률 보면 대충 5% 이내인데 올해 한 10% 이상 상승했어요. 사실. 아, 올 한 해만. 올 한 해. 어떻게 보면 예. 풍선 효과가 있었네요. 완전히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임대차 3법 되면서 전세가 폭등하니까 이게 세 가지 초이스를 갔어요. 매매 시장에 네. 6억 이하 시장으로 갔고 그다음에 돈이 더 없는 분들이 다세대 연립으로 갔고요. 네. 근데 이제 애들이 많은데 살기 애매한 분들이 이제 경기도로 간 거예요. 네. 예. 예, 이게 완전히 다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은. 예. 이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저가 주택이라든지 지방 아파트나 뭐 이런 준주택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방의 경우에는 네. 그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그 광역시들을 네. 봤을 때 우선 수요 자체가 인구가 줄고요. 네네. 공급 충격이 지금 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 광역시들, 그러니까 세종시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들 네네. 경우에는 좀 저는 위험하다고 봐요. 광역시조차도 그렇죠. 광역시가 사실은 굉장히 이게 또 강해요. 변동성이 있고 네네. 해가지고 지금은 지방 투자하는 분들은 좀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굉장히 위험하죠. 제가 봤을 때는. 급등이 나온다고 해도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자꾸 급등이 자꾸 말씀을 자꾸 신문에서 나와요. 네네. 근데 보면은 거래량 자체가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아, 지방도 거래량이 줄어들고 줄고 있어요? 있고요. 아. 서울도 줄고 있으면서 네네. 분포를 보면은요. 네네. 매도하는 사람들은 좀 비싸게 팔고 싶어요. 그래서 분포가 이렇게 돼 있고요. 네. 그리고 매수하고 싶은 사람들은 매도 가격보다 좀 싸게 매수하고 싶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여기서 지금 약간 일류 밀렸어요. 더 비싸게 살려고. 더 비싸게 팔려고. 더 비싸게 팔려고. 그러니까 네. 이게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돼서 네. 여기서 거래되는 것들이 여기 있던 사람들이 뚝뚝 이런 식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 가격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거래가 일어나는 가격이 균형 가격인데 거래가 안 일어나는 가격이니까 이게 그렇죠. 균형 가격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아웃라이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은 시점에 신고가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그게 맞는 걸 수가 있죠. 평균 이동한 걸 수 그렇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너무 소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정상 가격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사례가 적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지방 투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위험하고. 그럼 전방위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다 봐도, 그러면은 앞으로 괜찮다고 할 만한 투자처는 지금 부동산 주거용에는 남아있지는 않은 상황이네요. 힘들죠, 지금. 주거용은 굉장히 힘들고 그냥 우선은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갖고 있는. 굳이 무리해서 팔지는 마시고요. 네. 또 상황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진짜 슈퍼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하면 제 얘기한 게 다 틀려버리는 거죠. 사실. 네.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상 수준을 넘어서는 인플레이션. 그렇죠. 그죠. 그런 거는 사실 없었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인플레이션 크게 겪은 건 70년대 정도고 그 이후에는 사실은 물가 조절 잘했다고 봐요, 저는. 그렇죠. 물가 안정이라고 써 있다면서요, 한국은행에 가면 물가 안정이라고 써 있대요.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가본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목표가 경기 성장이 아니라 물가 안정이다. 한국은행은. 그렇게 해서 그런 인플레이션이 또 오게 그냥 두지도 않을 것이고. 아유, 그러면 나라 망하죠. 진짜. 너무 위험한 순간이 오는 거죠. 그 인플레이션을 어쨌거나 안정적인 수준에서 하는 것을 믿는다면 그렇게 시스템이 경제 시스템이 작동할 것을 믿는다면 그 전제 안에서는 금리 수준이 인플레이션보다는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에 뭐 우리나라도 딱 갔는데 뭐 편의점에 일단 물건 없고 막 이런 상황까지는 가지는 않을. 말아야죠. 가면 좀 이상한 거죠. 막 물 살라 그러는데 이거 안 팔아요. 막 이렇게 하고 오늘 파는 양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고 옛날에 그 마스크 때 약간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초기에 그랬죠. 줄 서가지고 마스크 가져갈 사람 한 사람당 3장까지만 살 수 있고 그 주민등록번호 쓴 다음에 한 사람당 살 수 있는 마스크 명의. 약간 근데 그런 거는 그렇게 모든 물품에서 그런 상황이 있는 거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나라가 약간 좀 자유 시장을 추구하지만은 은근슬쩍 정부에서 통제도 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상황은 좀 안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해요.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그런 상황까지 온다면 사실 이 주택이라는 것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은 무서워지는 거죠. 그때는. 그때는 뭐 가격을 사실상 뭐 정해서 얘기하기가 어려운. 그렇죠. 돈 있는 사람들만 좋게 되는 거죠. 임대료 완전히 올려버릴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정말 위험하다. 개인적인 견해. 개인적으로는 그 교수님 견해로는 지방 아파트 매수는 지금 굉장히 자중해야 되는 국면이고 뭐 오피스텔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것도 제가 봤을 땐 그렇죠. 오피스텔이라든지 저가주택. 지금 접근이 가능하다고 잡았다가는 물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시장마다 이제 그 어떤 시장은 뭐 수요가 엄청나게 들어올 시장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고민을 좀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피스텔은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막 들어가서 사는 거잖아요. 지금.
누군가가 다음에 정권 누구 잡아서 네. 아 1가구 2주택 이거 너무 과도하니까 좀 보유세 내고 약간 풀어줄게. 네.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피스텔 매력이 없어지는 거죠. 완전 매력이 없어지는 상대적으로 거예요. 매력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네. 그 최근에 또 각광받고 있는 게 이게 진짜 양극단에 있는 것 같은 게 그 주택을 묶으니까요. 그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뭐 지방 1억 이하 투자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가는 측면이 하나 있는 반면 꼬마 빌딩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 뭐 이거 가격 올라가는 게 뭐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이런 상황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꼬마 빌딩의 경우에는 네. 대출이 잘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택 30억 살 때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꼬마 빌딩 30억 산다고 하면 한 5, 60% 나오니까 네. 30억 캐시로 아파트 하나 사는 게 30억짜리 건물 2개를 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게 작년부터 지금까지 정말 대폭등했어요. 꼬마 주택은. 네, 대폭등했는데, 네. 꼬마 빌딩 대폭등했는데 여기는 대출이 껴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자율이 올라가는 순간 여기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아, 꼬마 빌딩이 고가 시장에서는 꼬마 빌딩이 또 그런 트리거가 될 수 있다. 그럼요. 이게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보시면은 1층은 보통 리테일 카페라든지 뭘로 채우잖아요. 네. 근데 보시면 공실 많잖아요. 맞아요. 그죠?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1층에서 임대료 잘 나와줘야지 이자 내는 거거든요. 네. 근데 1층이 약간 안 좋다고 했을 때 이자율이 지금보다 계속 올라갈 텐데 그걸 견딜 수 있겠냐고요. 네. 그러니까 이 제가 봤을 때 정말 위험한 거는 지금 꼬마 빌딩이에요. 꼬마 빌딩. 예. 대출이 돼서 나간 거잖아요. 이걸 그렇죠. 팔고 고가 주택을 30억짜리 팔아가지고 60억짜리 꼬마 빌딩 산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하자면. 맞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제일 위험하다. 그러니까 아파트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예. 그 가격도 이게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죠. 강남 같은 게 정말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 들어가는 거는 심각하게 문제가 있어요.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 꼬마 빌딩 너무 위험하다. 예. 이 꼬마 빌딩 같은 것도 임대 수입으로 이제 뭐 이자 갚고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런 사실 이것도 상업용 건물이거든요. 네. 작은 상업용 건물이죠. 꼬마 빌딩 같은 경우 어르신들이 많이 샀잖아요. 왜냐면은 이제 그 주택 같은 경우는 수익률 안 나온다고. 근데 이제 레버리지 땡기면은 그 월 수입이 어느 정도 되니까 60억짜리면 그래도 뭐 한 2% 3% 해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되게 좋은 말씀하신 게 수익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상업용 건물 수익률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2% 3%라고 하면은 그나마 괜찮은 게 그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대출 금리가 2%대인데 본인이 2에서 3%라고 하면 이건 그나마 괜찮은 거죠. 예? 나중에 더 오르겠지 해가지고 더 갈 수가 있는 건데 기준 금리가 지금 오르면은 2, 3%짜리가 수익률이 역전이 돼요. 다 잡아먹히는 거죠. 이자한테. 다 잡아먹혀요. 그래서 이게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지금. 지금 변동금리로 되어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월세를 올리지 못하면 금리한테 잡아먹히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 뭐 월세를 내주는 사람들이 자영업자인데 자영업자들이 지금 제일 힘들거든요. 그 자영업자가 올려주지 못하는 상황이면 그러면 사실상 힘들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상가 임대차법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해서 그게 5년, 10년 동안 뭐 2년마다 5%씩 올리잖아요. 맞아요. 10년까지 내가 있을 수 있죠.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게 갑자기 핫플레이스 빵 됐는데 옆 건물에선 평당 지금 30만 원 받는데 난 아직도 5만 원 받고 있으면 제가 쫓아내고 그거 30만 원 못 받아요. 못 받죠. 물론 그분들은 이제 땅값이 올랐으니까 해피한 상황입니다만은 근데 이자율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 본인이 임대료의 총합이 그걸 못 따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아무리 가격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팔 수 있는 상황도 올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대출 태도가 또 지금 대출 꽁꽁 묶고 있으니까. 완전 묶고 있어. 완전 묶고 있어. 추가 대출로서 뭐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금리도 올라가고 대출도 긴축적이기 때문에 금리 올라가는데 뭐 대출이 좀 완화적이라고 하면 조금 뭐 버틸 수는 있겠지만 후순위로 더 받아서 뭐 그렇게 어떻게든 할 수 있는데 지금 두 개가 동시에 오고 있으니까. 그렇죠. 동시에 오고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매수자의 풀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거의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제가 이제 건물을 작년에 비싼 값 주고 샀는데 네. 수익률 2%인데 지금 그러니까 금리가 3%가 됐단 말이에요. 네. 저는 마이너스니까 네. 어떻게 좀 팔고 싶어 하는데요. 네. 네. 근데 이제 신사임당님이 살려고 하는데 본인의 현금 갖고 있는 것보다 대출이 덜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럼 본인은 안 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출 못 사는 거죠. 그냥 네. 대출 규제를 줘버리니까. 네, 네. 예, 그 상황이 이제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방위 지금 이 결론을 보면 결국엔 이 금융이 결부되어 있는 상품들. 예. 뭐 오피스텔로 사실 투자 수요가 옮겨간 것도 이거 대출이 되니까 간 거고. 그렇죠. 6억 이하 아파트도 대출이 되니까 간 거고. 지방 아파트도 대출 규제가 없으니까 가는 거거든요. 뭐 아니면 양도세 그런 규제를 피해서 간 건데 이런 것들이 일단 금융 대출이 가능했던 상품들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저기 꼬마 빌딩은 제일 많이 가능했으니까 제일 많이 대출이 가능했던 것부터 위기가 올 거고 하락폭도 크게 나올 거고. 오히려 15억 이상 대출이 안 됐던 주택은 그냥 그 자리에 있거나 뭐 별 변동이 없을 거고. 약간 변동 있는데 그래도 덜할 거라고 봐요. 저는. 세상에. 근데 이제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 지금 저는 좀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지금 어떤 트렌드가 있냐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다세대 다가구 건물도 꼬마 빌딩에 들어가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다세대, 그러니까 뭐 1층은 카페, 2, 3, 4층은 다세대 다가구. 네, 상가주택이라고 보통 하죠. 네, 그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 주택이 껴있으면은 대출이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은 이거를 다 명도를 요구를 해요. 네, 그래서 사는 사람이 계약 시점에 한 6개월에서 8개월 많이 드릴 테니까 주인장한테 매도인이죠. 명도를 해야지 난 계약을 치를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분이 이거를 다 이게 쫓아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거를 근생으로 바꿔요. 근생으로 바꾸면 이제 대출이 나오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다음 정권에서 들어오면은 주택 관련된 법규 같은 것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조정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제 서민주택에 제가 소멸이라고 말씀드린 게 6억 이하 주택들 지금 거의 아파트 없어졌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나마 빌라에서 사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많이 줄고 있어요. 강남은 지금 거의 다 없어질 거예요. 용도를 바꾸니까. 예, 근생으로 다 바꿀 거예요. 대출이 안 나오니까.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다음에 누가 좀 뭐 서울시장이나 아니면 대통령 되실 분들은 주택 가격 잡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서민주택들이 없어지는 현실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규제의 말 그대로 역설이네요. 완전 역설이에요. 지금 피해는 사회에서 제일 약자들이 받고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어떻게 뭐 얘기하다가 굉장히 무거운 얘기가 됐는데, 지금 어쨌거나 자기 자산 상태를 좀 살펴보시고 내가 이 정도 금리 됐을 때 한번 시뮬레이션을 스스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지금 총 비용과 지금 금리 수준이 만약에 이 정도 됐을 때 지금 왜냐하면 만기 시점에서 금리 뭐라고 할까요? 금리가 지금 시중 금리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까지 금리를 뭐 고정금리라고 하더라도 뭐 5년짜리 내가 2018년에 했으면 이제 좀 있으면 바뀌는데 그 금리를 다시 계약할 때 금리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그리고 비용이 어느 정도 될 거고 그렇다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좀 그 밸런스 시트를 좀 탄탄하게 봐야 되는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안 그랬다가는 뭐 시장에 내 자산을 뺏기는 내가 이거 노동해가지고 이거 나중에 나 노동할 내가 능력이 없어지면 이거 가지고 살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쵸. 근데 그거를 그냥 허무하게 뺏겨버릴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해야 되는 금융적인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출이 껴있는 부동산일수록 더 조심해야 된다. 네, 그런 얘기를 오늘 또 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저요. 두 가지인데요. 우선은 제가 데이터를 좀 보면서 좀 그 사람들하고 좀 공유하고 싶은 분들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만 책을 하나 썼고요. 부동산 트렌드 2022 내년도의 부동산 트렌드를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감사하게도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렇게 돈 드린 거 없어요. 그죠.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렇게 책 소개할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네. 트렌드 자체가 바뀐 거에 대해서 사람들 좀 공유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네. 거기서 너무 겁먹지 말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이게 부동산은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네. 어떤 상황이 됐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 개인적으로는 과거에 했던 예측 모형하고 그냥 네. 재밌는 거 몇 개 썼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핫 트렌드, 핫 플레이스 되는 것들이 좀 잡혀요. 네, 빅데이터를 네. 보면은 네. 뭐 예를 들어 강남 3구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놀까 이런 거 보면은 그다 거기가 핫 플레이스가 되거든요. 강남 3구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노는 곳. 그러니까 뭐 죄송한데 네. 강남 3구에는 MZ 세대, 20, 30대들 네. 같은 경우에 사실은 트렌드 세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근데 이 친구들가 우선 KT한테 감사해요. KT에서 빅데이터를 받아서 분석을 했는데 네. 지방은 그러니까 강남 3구에 거주하는 MZ 세대가 주말과 공휴일이 어디 갔을까를 비교를 했어요. 네. 전국적으로는 강릉을 포함한 강원도 하고요. 네. 부산, 제주도가 잡혀요. 예, 그리고 쫙 가요. 사람들이 네. 놀러 가는 거죠. 그다음에 서울에서는 한 5군데가 잡혀요. 네. 5군데 잡히는 데가 이제 성수동이 이제 확장이 돼요. 동서로.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을지로, 충무로 쪽이 이제 하나의 핫플레이스로 지금 꿈틀거려요. 네. 그게 잡히고 그다음에 용산공원하고 효창공원 사이. 그리고 이제 거기는 핫플레이스가 될 것보다 좀 주거가 될 것 같은데요. 그 네. 영등포 구청역 그를 포함한 이 네. 십자형 그리고 이제 강남동 쪽에 예, 강남이 이제 지금 압구정등 완전 되살아났고요. 그다음에 네. 신분 당선 따라서 청계산하고 양재천 쪽에 다시 잡혀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제가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한 거여서 네. 뭐 제가 가서 뭐 사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이런 트렌드가 일어나는지 한번 가서 보시는 거? 예. 네. 그럼 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부동산의 트렌드 2022년에 확실히 바뀌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이야기를 책으로 펴낸 것이 부동산 트렌드 2022. 그렇죠? 그렇게 네. 보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뭐 두 가지라고 하셨는데 하나는 저번에도 참 감사하게도 제가 네. 저 연구실에서 오픈 데이터 하는 거 좀 소개해 주셔서 네. 부트캠프.뉴스라는 데서 저희가 구독 이메일 계속 보내드리거든요. 네, 월목에. 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가 데이터 관련된 걸로 이렇게 보내드리는 거여서 네.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트캠프 URL은 또 댓글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